자, 이제 철학 제시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제시문이 최근에 리트에서 굉장히 어려운 제시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킬러 문항들 있잖아요. 정답률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문항들도 철학 제시문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철학 제시문이라고 해서 다른 제시문이랑 다르게 읽어야 될 필요는 없고, 근데 다만 이제 단 한 가지 포인트만 좀 다르게 가져가자면, 논리학적인 측면이 철학에선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기조를 봤을 때 우리가 주로 논리학은 추리논증에서만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언어이해의 철학 제시문에서는 논리학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 또는 그 or이랑 and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좀 잘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을 하시고 철학 제시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부터 독해 시작해 볼게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믿고 싶다고 맘대로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이제 보통 철학 제시문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논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이 논제를 염두에 두고 이 논제에 대해서 다양한 철학가들 또는 어떤 사상들이 어떤 입장을 얘기를 하는지를 머리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쟁점에 대한 대답들이 나올 거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상하거나 또는 그렇게 믿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참이라고 믿는 것인데, 원한다고 해서 해는 서쪽에서 뜬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실제로 믿을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상반 문장이니까 밑줄 쳤고, 지금 계속해서 원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냐라는 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최소한 어떤 믿음은 인간이 수의적으로, 즉 자기 뜻대로 즉각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인식적 수의주의라 하고, 그런 믿음은 없다는 입장을 인식적 불수의주의라고 한다. 지금 기억과 니은의 입장이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을 해두어야 되는 겁니다. 인식적 수의주의 그리고 인식적 불수의주의가 이 쟁점에 대한 두 가지의 입장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오면은, 그리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표현, 요 표현에 좀 집중을 해 주어야 하는데, 최소한 역시도 어떤 극단적인 표현이죠. 최소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최소한 어떤 믿음인 인간이 수의적으로, 즉 자기 뜻대로 즉각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입장이 인식적 수의주의라고 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 수의주의가 옳으냐는 질문은 우리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질문과 연관이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논제가 나왔죠. 이게 수의주의가 옳으냐라는 질문과 연결이 되는 어떤 새로운 쟁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쟁점에 대해서 이 문단이 얘기를 하겠죠. 사람들은 종종 판단이나 믿음을 평가하고 심지어 비난하기도 한다. 너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해. 그런 인종차별적 믿음은 버려야 해. 등이 그 예의다. 그런데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라는 칸트의 원칙. 칸트라는 인물의 이름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할 능력을 지닌 경우에만 그 행위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다. 자, 지금 이거 밑줄 쳐줘야겠죠. 왜 밑줄을 쳐주냐 하면은 뭐뭐에만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A인 경우에만 B라는 거는 A가 필요 조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필요 조건은 계속해서 선지화가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를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능력을 지닌 경우에만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 조건인 거죠. 의무나 책임에 대한. 이 원칙을 믿음에 적용하면 우리는 오직 자신의 믿음을 뜻대로 선택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믿음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것 역시도 지금 필요 조건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나 책임. 이것 역시도 어떤 믿음에 대한 능력 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의미를 하는 거죠. 따라서 불수의주의가 옳다면 우리는 각자가 가진 믿음에 대해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없다. 이것 역시도 지금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리트에서, 그러니까 철학 제시문에서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 논리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선지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A는 B, A이면 B이다. 아니면은 뭐 A인 경우에만 B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학적인 표현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수의주의가 옳다. 이거면은 의무나 책임 없다. 질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굳이 라이팅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논리학적인 표현들이 있었지라는 거를 기억해 두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입니다. 수의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논변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잠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에 뭐 울스턴이 나왔고 또 여기서 뭐 다른 학자의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은 내가 이 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여기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수의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논변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불수의주의자겠죠. 올스턴은 인간 심리의 근거에 수의주의에 반대한다. 그는 해는 서쪽에서 뜬다처럼 거짓임이 분명한 명제의 경우에는 누구도 수의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험적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짓임이 분명한 명제의 경우에는 완전 모두가 그런 수의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명제 P를 지지하는 증거와 반대하는 증거가 증거력이 비슷해서 참 거짓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올스턴은 P를 수의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믿을 수 없다. 이것 역시도 이러한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니까 어떠한 논리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상황에서 P를 정말로 믿게 되었다면 이는 그 순간 P가 조금이나마 더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양쪽 증거력이 정확히 같은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어떤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줍니다. 어떤 사람이 한쪽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하면 그는 그 명제를 진정으로 믿게 된 것이라기보다 그저 그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행위의 근거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가 장기적인 행위나 습관 형성을 통해 자신의 믿음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올스턴에 따르면 이는 수의적으로 믿음을 변경한 것이 아니래요. 자, 그럼 이거 상반 문장이니까 당연히 밑줄을 쳐야겠죠. 그러니까 장기적 행위나 습관 형성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수의적으로 믿음을 변경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올스턴은 완전히 수의적 믿음이라는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수의적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떠한 개념이 어떠한 학자의 입장 또는 어떤 사상의 입장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선지를 되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좀 여러분 좀 이따가 그 선지를 볼 때도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을 해 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다음 네 번째 문단입니다. 믿음의 개념 분석에 기반한 불수의주의도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어떤 불수의주의에 대한 논변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이제 믿음의 개념 분석에 기반한 거고 위에서는 다른 방식이었죠. 위에서는 뭐였더라? 인간 심리에 근거한 수의주의에 반대한다라는 얘기였고 윌리엄스, 이제 새로운 학자가 나왔으니까 표시를 해둡니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명제 P를 수의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P가 참인지와 무관하게 P를 믿을 능력을 필요로 한대요. 자, 이거 지금 대놓고 필요 조건 나왔으니까 당연히 밑줄을 쳐줘야겠죠. 수의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P가 참인지와 무관하게 P를 믿을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누가 이 능력을 사용했다면 그는 스스로가 이 능력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자,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했다면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또 논리학적인 표현이죠.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그는 이 능력을 지닌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지닌 어떤 믿음에 대해서도 그것이 참 거짓 여부와 무관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자, 이거 상반 문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믿음에 대해서도 그것이 참 거짓 여부와 무관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이죠. 모든 믿음에 대해서 참 거짓 여부와 무관하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개념상 P를 믿는다는 것은 곧 P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의 문장에 대해서 또 재설명을 해주고 있고, 따라서 우리 자신이 명제의 참 거짓 여부와 무관하게 명제를 믿을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결국 어떤 믿음을 수의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어떤 경우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또 자세히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입니다. 히로님이 이 사람도 불수의자인 것 같아요. 역시 수의성과 믿음의 정의에 기반의 수의주의에 반대한대요. 그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수의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천적인 이유에 따라 즉각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며, 피라고 믿는다는 것은 피가 참인가? 라는 의문을 해결함으로써 갖게 되는 태도라는 의미에서 참을 목표로 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믿음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를 내용 관련 이유와 태도 관련 이유. 자, 이거 지금 이항 대립입니다. 이항 대립이 뭐냐면 말 그대로 두 개의 항이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는 건데, 두 개의 항이 하나의 어떤 주제 하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를 보통 이항 대립이라고 많이 하고, 이항 대립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선지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선지화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예외 없이 이항 대립은 선지화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 관련 이유와 태도 관련 이유로 구별한다. 전자는 믿음의 내용, 즉 피가 참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이유이며, 이는 곧 믿음이 참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반면 자, 이거 지금 연결시키는 거죠. 이항 대립을. 앞에 있었던 내용 관련 이유와 태도 관련 이유를 여기서 전자는 내용, 그리고 태도, 후자가 태도, 이렇게 각각의 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 후자는 피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좋은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이유이고, 내용의 참 거짓을 보여주는 것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외부적 이유래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셔도 이게 그냥 선지화가 되면은 난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가령 내일 비가 온다는 믿음의 경우 일기예보에서 그렇게 예측했다는 사실은 전자이지만, 비가 온다고 믿으면 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후자이다. 자, 이것 역시도 지금 앞에 있는 태도 관련 이유랑 내용 관련 이유를 이항 대립 에서 각각 예시를 들어준 거죠. 그런데 명제 P를 수의적으로 믿을 능력은 외부적 이유에 따라 P가 참임을 믿을 능력을 필요로 한대요. 명제 P를 수의적으로 믿을 능력은 외부적 이유에 따라 P가 참임을 믿을 능력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P가 참인가라는 질문에 그 질문과 무관한 이유에 따라 답할 능력을 요구한대요. 이것도 지금 필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외부적 이유라고 했으니까 아까 외부적 이유는 어떤 이유였어요? 여기 나와 있죠? 태도 관련 이유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도 그냥 태도 관련 이유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의적 믿음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역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오래 걸리더라도 자기 뜻대로 변화시킨 믿음은 수의적이다. 자, 이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반 문장이라고 밑줄을 쳐놓고 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장기적인 행위나 습관 형성을 통해 자신의 믿음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올스턴에 따르면 이는 수의적으로 믿음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약간의 패러프레이징이 됐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죠.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오래 걸리더라도 부분이 여기에 걸리는 거죠. 장기적인 행위나 습관 형성을 통해 믿음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거는 수의적으로 믿음을 변경한 게 아니죠. 제시문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X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상반 문장이 선지화가 된 선지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선지입니다. 원하는 대로 상상하는 것보다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어렵다. 이거는 여러분이 딱 떠올렸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내용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반 문장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이 부분.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참이라고 믿는 것인데, 원한다고 해서 해는 서쪽에서 뜬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실제로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요 앞에 있는 문장 뒤에 나오죠. 그렇게 상상하거나 또는 그렇게 믿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무엇을 믿는다는 것, 그거는 조금 더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상상하는 것보다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더 어렵다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건데, 이처럼
약간 이게 어디에 나왔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은 앞에 있는 문단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제가 이 원칙을 어떻게 세웠었냐 하면은 2022학년도 언어 이해 시험에서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풀 때 4명 다 똑같이 이걸 내가 못 찾아서 틀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19번의 1번 선지였는데요.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대한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는 전통적인 법학 논리에 입각한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맨 첫 번째에 있어요. 맨 첫 번째 문단에 있고 이거를 공교롭게도 저희 스터디원 전부가 다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앞에 있는 문단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뒤까지 읽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더라고요. 선지를 풀 때. 근데 그래서 그런 원칙을 세운 거죠. 내가 이게 도대체 어디에 나왔었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앞에 가서 한번 일단 확인을 해보자라는 원칙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저는 그 원칙을 통해서 이번에도 시간 제거 풀 때 앞에 있는 문단을 가서 확인했던 것이 좀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인데 믿음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학문적 다툼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풀 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에 대해서 학문적 다툼이 없다는 거는 이제 모든 입장에서 믿음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동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믿음이 수의적인지 불수의적인지에 대한 논변들이 많았는데 그게 믿음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쫙 쭉 읽어봤을 때 이거는 좀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모를 치고 넘어갔습니다. 학문적 다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불수의주의자의 논변이나 수의주의자의 논변에 약간 전제가 되는 그런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거든요. 사람들은 종종 판단이나 믿음을 평가하고 심지어 비난하기도 한다. 근데 이게 생각이 많이 하는 거죠. 시험장에서. 이게 패러프리징이 굉장히 많이 된 거잖아요. 믿음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학문적 다툼이 없다. 이거를 당장 생각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전제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건 항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면 그냥 세모를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세모 치고 넘어가는 거의 기준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항상 이 기준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정표가 어디 있는지 알겠고 그리고 돌아가서 찾았는데도 답을 그리고 그 부분을 읽었는데도 답을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땐 넘어가요. 근데 이정표조차도 못 찾겠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당시의 시험장에선 제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그 선지에는 세모를 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세모를 치고 넘어갔을 때 그게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됐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보통 다른 선지가 더 쉬운 답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선지 외에 다른 선지에는 다 판단이 돼서 그냥 그 선지를 고르고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모를 치고 넘어가는 걸 크게 두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만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를 풀어낼 필요가 없는 시험이라는 걸 항상 유념을 하셔야 돼요. 다음 네 번째 선지입니다. 모든 불수의주의자는 심리적 근거에 기반해 수의주의에 반대한다. 이것 역시도 굉장히 클리셰한 문제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러 사상 또는 입장에서 공통된 선지인 척 하면서 예외가 있어서 틀린 경우인데 7-1번 문제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문제. 민주주의의 퇴행을 설명하는 모델들에서는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자체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한다. 이거는 아까 스볼릭 모델에만 해당되는 얘기였고 루오와 쉐보르스키 모델에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마치 그게 공통된 입장인 것처럼 선지를 만들어냈었죠. 그게 대표적인 오선지 구성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와 유죄가 되었던 선지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역시도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선지였습니다. 모든 불수의주의자는 심리적 근거에 기반해 수의주의에 반대한다. 이거 틀렸죠. 왜냐하면은 믿음의 개념 분석에 기반한 불수의주의가 있었고 올스터는
올스턴만 인간 심리의 근거의 수의주의에 반대했어요. 히로니미는 수의성과 믿음의 정의에 기반의 수의주의에 반대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불수의주의자가 심리적 근거에 기반의 수의주의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틀린 선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논제에 대해서,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여러 개의 입장이 있다는 걸 제시문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그 입장들이 서로 각각 다른 논거를 대겠죠. 자신이 그 쟁점에 반대하는지 아니면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마치 그게 약간 공통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선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선지들처럼. 그럼 그럴 때는 항상 좀 의심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선지일까? 모든 입장에 대해 공통적인 내용이 맞을까? 웬만하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런 선지는 웬만하면 그냥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실제로 공통된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이크가 아니었던 거죠. 그 경우에는. 그게 2020년도에 16번에 3번 선지였거든요. 제가 여기에 또 제 기출분석 파일을 써놨는데 16번에 3번 선지입니다. 근대 지식인은 개개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자, 이것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시문 자체가 지식인에 대한 여러 정의를 소개하고 있는 제시문이에요. 일단 앞에 부분을 보면은 비판적 지식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계몽주의 시대의 지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만하임, 그람시, 사르트르 이런 다양한 학자들의 그런 지식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이퍼텍스트 시대에 대한 지식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선지에서처럼 근대 지식인은 개개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는지 여부는, 그러니까 모든 입장에서 근대 지식인이 이런 보편성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가 맞았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 주어야 했었던 선지예요. 여기서 보면은 만하임은 지식인은 보편성에 입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람시는 소외 계급의 해방을 위한 과제는 역사적 보편성을 지니며 지식인은 이런 역할을 자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편성 추구하는 거 맞고, 그리고 사르트르는 보편적 지식 간의 모순을 발견하고 보편성에 입각해서 소외 계급의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근대의 지식인에 대해서 세 명의 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명의 학자 모두가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선지가 옳은 선지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오선지 구성 논리 있잖아요. 여러 사상 또는 입장에서 공통된 선지인 척한다. 이거는 바로 이런 선지가 나오면은 X를 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 모든 입장들에서 이 선지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X를 치거나 O를 치기 전에.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고 불가피하게 찍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라면은 이런 류의 선지를 그냥 X를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조건 X를 치라는 말은 아니다. 반드시 모든 입장들을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 선지로 한번 가볼게요. 칸트에 따르면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떤 인간을 비난할 수 있다. 자,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떤 인간을 비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칸트가 말한 입장으로 가봐야겠죠. 칸트 이 부분으로 돌아와서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라는 칸트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할 능력을 지닌 경우에만 그 행위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질 수가 있대요. 근데 인간이 날 수가 있나요? 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비난할 수도 당연히 없을 겁니다. 이것 역시도 지금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밑줄을 쳐놨던 이 필요조건 문장에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2번이 명확하게 답이죠. 3번은 우리가 판단을 하지 못했는데 굳이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2번이 답이 나와줬으니까. 14번으로 넘어갈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기억과 니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 인식적 수의주의 그리고 인식적 불수의주의가 있고요. 기억, 즉 인식적 수의주의는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 라는 원칙을 믿음에도 적용한다.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아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칸트 부분에서 이렇게 밑줄을 쳐 놨었고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이 원칙을 믿음에 적용하면 우리는 오직 자신의 믿음을 뜻대로 선택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믿음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이게 수의주의가 옳으냐는 질문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위의 능력을 함축한다라는 원칙을 믿음에도 적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넓게 읽어보면은 이 부분으로 가가지고 이 부분만 읽으면은 불수의주의가 옳다면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만 읽으면은 이게 수의주의의 입장은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항상 좀 넓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부터 읽으면은 수의주의가 옳으냐는 질문이 이거랑 연관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수의주의든 불수의주의든 다 이 원칙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읽을 때 좀 좁은 시야가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항상 제가 읽기를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니은에 따르면 니은은 불수의주의죠.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뜻대로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의적으로 그 믿음을 형성한 것이 아니다. 니은에 따르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뜻대로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의적으로 그 믿음을 형성한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던 포인트인데 불수의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수의적인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애초에. 근데 우리가 이 정의를 보면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뜻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이것만 보기에는 뜻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게 곧 수의주의적 믿음인 거잖아요. 왜냐면 수의주의적 믿음은 내가 그냥 내 의지대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니까. 근데 불수의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얘네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수의주의적 믿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의적으로 그 믿음을 형성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얘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걸 딱 봤을 때는 이게 수의주의적 믿음의 정의인데 얘네가 아무리 불수의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정의에 대해서까지 비판을 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리트가 지금까지 이런 오선지 구성 논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건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기출분석 파일에도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론에서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선지에 포함시켜서 정선지로 착각하게끔 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27번의 5번 선지에서도 나왔는데 맥킨타이어는 당신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플류와 허드슨은 대상에 있는 것을 도덕 판단으로 간주하겠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플류와 허드슨 부분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멈추고 풀어보세요. 플류와 허드슨 지금 여기 있죠. 플류와 허드슨 여기 있고 얘네가 이 도덕 판단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도덕 판단 여기 나오고 정서주의에서는 흉처럼 사실의 기술과 정서의 표현을 구별하며 도덕 판단을 시인과 부인의 표현으로 간주하는데 이 입장에서 도덕 판단은 정서적 의미를 지닐 뿐이고 단지 발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며 사실의 기술에서 도출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정서주의는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이나 도덕적 지식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존재할 수 없다, 애초에 어떤 개념이 어떠한 입장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를 캐치를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그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플리와 허드슨은 대상에 있는 것을 도덕 판단으로 간주하겠군. 이게 그래서 틀린 거죠. 왜냐? 얘네는 도덕 판단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선지가 틀린 선지였는데 이 문제의 정답률이 44.35%밖에 안 됐어요. 이 5번 선지를 고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2023년에 12번의 2번 선지 역시도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 2번 선지에서 사용이 됐고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선지 구성 논리를 사용한 문제들이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오셨다시피 되게 언뜻 보기에는 맞는 선지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런 논리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이걸 같이 보면은 합의사학자라면 제1차 대륙회의와 요크타운 전투에 대해 봉건적 체제를 타파하는 시민혁명에서 미국의 가치와 동질성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고 파악하겠군. 자, 근데 합의사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봉건적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합의사학에서는 여기 있죠. 하츠가 미국에는 봉건적 과거가 없다는 토크빌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주장하듯이 9세기의 봉건적 압제로부터 도피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굳이 혁명을 일으킬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이번 선지에서도 이 봉건적 체제 자체가 이 합의사학자의 입장에서는 존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타파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읽어보면은 제1차 대륙회의와 요크타운 전투에 대해 봉건적 체제를 타파하는 시민혁명에서 미국의 가치와 동질성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고 파악하겠군. 이거는 거의 그냥 정확하게 합의사학자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봉건적 체제 그 부분만 빼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고 M1에서 답을 좀 고르려고 하다가 시간을 허비함과 동시에 틀리기까지 하는 그런 좀 되게 학생들을 많이 헷갈리게 하는 오선지 구성 논리예요. 그러니까 좀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한 이 논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제 기출 분석 파일에도 또 어떤 선지가 이런 논리를 활용을 했는지를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2026년으로 넘어와서 14번에 3번 선지로 가겠습니다. 기억은 모든 믿음이 수의적이라고, 니은은 모든 믿음이 불수의적이라고 주장한다. 자, 니은 부분은 맞죠. 모든 믿음이 불수의적이라고 주장하죠. 왜냐하면 얘네는 다 수의주의적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근데 기억이 모든 믿음이 수의적이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억 근처에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아까 최소한 어떤 믿음 이거를 제가 표시해 놓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은 항상 선지화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최소한 어떤 믿음은 인간이 수의적으로 즉 자기 뜻대로 즉각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인식적 수의주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얘는 모든 믿음이 수의주의적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떤 믿음은 수의적인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모든 이 포함된 선지는 틀린 선지라고 보통 그렇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까 이 13번에 4번 선지도 마찬가지였죠. 이거 모든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틀린 선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이 이렇게 포함된 선지들은 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증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이 부분에서 약간 삐끗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누가 봐도 좀 약간 맞는 방향성의 선지잖아요. 모든 믿음이 수의적이라고, 모든 믿음이 불수의주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은 부분이 또 맞다 보니까 기억도 되게 맞다고 생각하기 쉬울 수 있는데, 이런 함정이 좀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동그라미로 치고 넘어가서 4번이랑 5번까지 다 동그라미를 치고 봤는데 답이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냥 3번 같은 걸 찍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러분이 실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못 찾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를 항상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패턴이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이에요. 4번 선지를 보면은 기억과 디은 모두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내용이 참이라고 생각함을 전제한다.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내용이 참이라고 생각하면 전제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4번 선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면은 우리는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좀 헷갈리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 어디에서 찾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를 좀 앞부분에서 찾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 역시도 앞부분에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참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거 상반 문장에 이렇게 들어있죠. 저희가 상반 문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상반 문장이 이렇게나 많이 선지화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참이라고 믿는 것인데 앞에 하지만이 있으니까 이걸 강조해서 봐야 한다라는 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고,
다음 5번. 기억은 니은에 비해 사람들의 믿음을 비난하는 우리의 언어 관행에 대해 더 직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일단 이 선지는 사람들의 믿음을 비난하는 우리의 언어 관행에 대해 더 직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패러프레이징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원칙을 믿음에 적용하면 우리는 오직 자신의 믿음을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믿음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종종 판단이나 믿음을 평가하고 심지어 비난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해. 그런 인종차별적 믿음은 버려야 해. 등이 그 예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내가 어떤 거에 내 말에 책임을 지는 거죠. 어떤 믿음에 책임을 지는 건데, 그 책임을 진다는 거의 전제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능력,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믿음을 비난하는 우리의 언어 관행에 대해 더 직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게 맞겠네요.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돌아가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세모를 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세모를 치더라도 우리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된 문장들, 선지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정신줄 꽉 붙잡고 그냥 이건 그냥 내가 세모치고 넘어가고 다른 답을 고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3번 선지를 고르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손가락 걸기를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틀린 거를 고르는 거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걸 굳이 나머지 선지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를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할 수가 있고 뒤에 더 어려운 선지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쨌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명확하게 짚어냈으면 내 판단이 정확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손가락 걸기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 건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윗글을 바탕으로 라고 했으니까 그럼 발문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시문과 선지 간 일치 불일치를 보면 되는 것이지 보기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보기를 읽어보긴 할게요. 갑은 시험을 앞두고 그간의 경험과 노력을 돌아보았다. 자신이 합격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와 불합격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대등해 보였다. 갑은 자신의 성격상 합격한다고 믿으면 덜 긴장해 실제로 합격할 것이라 생각했다. 갑은 자신이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로 했고 그 믿음에 따라 시험을 치렀다. 이거 지금 수의주의적 믿음인가요? 불수의주의적 믿음인가요? 이 제시문을 근거로 봤을 때는 내가 선택을 해서 믿기로 한 거니까 수의주의적 믿음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항상 보기 문제는 3번부터 푼다고 말씀을 드렸죠. 히로니미는 갑이 A를 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에서 갑의 믿음은 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할 것이다. 히로니미는 아까 어떤 입장이었죠? 불수의주의자였죠. 갑이 A를 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에서 갑의 믿음은 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면은 참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가서 봐야 될 겁니다. 히로니미, 이 부분. 히로니미 역시 수의성과 믿음의 정의에 기반해 수의주의에 반대하는데 참을 목표로 한다를 한번 이제 이거를 스키밍하면서 쭉 찾습니다. 그럼 여기 발견을 했죠.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쭉 읽어요. 그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수의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천적 이유에 따라 즉각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며 P라고 믿는다는 것은 P가 참인가? 라는 의문을 해결함으로써 갖게 되는 태도라는 의미에서 참을 목표로 하는 태도이다. 자, 그러면은 이 어떤 행위가 수의적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히로니미는 참을 목표로 하는 태도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히로니미의 입장에서는 수의적이다. 그리고 A를 참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수의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언뜻 보기에 굉장히 맞는 선지 같죠.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오선지 구성 논리가 그대로 사용된 선지입니다. 성립할 수 없는 개념. 을 자연스럽게 포함시켜서 정선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 이 문제의 정답률은 20% 이하였어요. 킬러 문제였고 그 킬러 문제를 만든 오선지 구성 논리가 바로 이 오선지 구성 논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딱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선지라고 생각할 게 명확하죠. 하지만 우리는 아까 보고 넘어왔죠.
명제 P를 수의적으로 믿을 능력은 외부적 이유에 따라 P가 참임을 믿을 능력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P가 참인가? 라는 질문에 그 질문과 무관한 이유에 따라 답할 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의적 믿음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짚어왔던 얘네는 무조건 수의적 믿음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를 전제하는구나. 그 명제가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가 X가 되었던 거고 저는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시간도 쓰고 정답률도 굉장히 낮게 나왔으니까 아마 많은 학생들이 틀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선지 구성 논리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다면은 충분히 이런 킬러 문제에서도 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선지들도 봐야겠죠. 히로니미는 A를 가지면 실제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갑의 생각은 믿음의 태도 관련 이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이다. 자, 그럼 수의주의적 믿음이 태도 관련 이유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가서 봐야겠죠. 우리가 아까 이양 대립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관련 이유와 태도 관련 이유로 구별을 하는데 이 태도 관련 이유는 P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좋은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이유이고 내용의 참거짓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외부적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B가 온다고 믿으면 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후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 A라는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거니까 이 믿음을 갖기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태도 관련 이유에 해당하겠죠. 아까 저희가 보고 왔던 문장이랑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동그라미를 쳐주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지금 이양 대립이 선지화가 되고 있는 선지인 거죠. 자, 다음 5번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3번을 고르고 넘어갔는데 여러분한테 이 어떤 강의의 차원에서 해설 강의의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윌리엄스와 히로니미는 갑이 설사 초인적인 존재라고 해도 A를 수의적으로 형성한 건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왜? 얘네는 수의주의적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1번 선지입니다. 올스터는 만약 A가 진정한 믿음으로서 형성되었다면 근거 간 증거력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 올스터 부분으로 가서 증거력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이 경우를 나누어서 봤었잖아요. 명제 P를 지지하는 증거와 반대하는 증거가 증거력이 비슷해서 참거짓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올스터는 P를 수의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한다. 그 상황에서 P를 정말로 믿게 됐다면 이는 그 순간 P가 조금이나마 더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 A가 진정한 믿음으로 형성되었다면 근거 간 증거력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겠죠. 이거는 거의 그대로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시면은 보기와의 일치 불일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시문과의 일치 불일치를 따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만약 갑이 참거짓과 무관하게 A를 갖는다고 한다면 갑이 있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지는 셈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자, 윌리엄스 수의주의자였나요? 불수의주의자였나요? 윌리엄스도 불수의주의자였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 갑이 참거짓과 무관하게 A를 갖는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능력을 갖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 참거짓과 무관하게 A를 갖는 게 수의주의적 믿음인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럼 여기로 가면은 여기 있죠. 요 문장. 필요 조건이 또 나왔습니다. 명제 P를 수의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P가 참인지와 무관하게 P를 믿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참 거짓과 무관하게 A를 갖는다라는 거는 수의주의적 믿음인 거잖아요. 수의적 믿음. 그러면은 있을 수 없는 능력을 갖는 셈이라고 비판하겠네요. 동그라미. 이것 역시도 보기가 아니라 제시본과 일치 불일치를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선지 구성 논리를 명확하게 좀 패턴화시키고 유형화시켜서 익숙해져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제시문을 읽을 때 이게 그럼 이렇게 이런 논리로 선지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15번 여기까지